안녕하세요. 이승현 법무사입니다. 본 강의는 등기 실무 중급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등기 내용 중에 전자등기 신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차례 및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상업등기와 부동산등기 중급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서 상업등기 중에 크게 상업등기 개관과 세금 및 첨부 서면에 관해서 총론 파트에서 크게 한번 공통적인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중급 내용으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이 외국인과 자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관한 법인의 설립, 외국인 임원에 관한 등기, 다음으로 외국회사의 영업소, 그 다음에 기타 자본에 관한 등기를 다루게 됩니다. 자본과 관련돼서는 주식에 관한 것과 사채에 관한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사가 소멸하는 해산간주법인에서 회사의 소멸과 이 회사 소멸을 다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계속 등기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등기입니다. 부동산 등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 총론 파트에서 부동산의 개관과 부동산 등기 세금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소유권에 관한 물권 변동을 먼저 다뤘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보존과 나머지 이전 등기 부분을 학습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등기에 관한 특수한 예약 등기를 중간으로 다뤘고 나머지 소유권 외에 관한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지상권, 임차권, 권리, 질권 등 특히 저당권에 대한 등기들을 배우시고 마지막으로 권리의 소멸인 멸시와 멸실 등기와 말소 등기를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각종 등기에 따라오는 특칙들이 있습니다. 즉 외국인, 법인, 그 다음에 미성년자 등이 등기 당사자로 등장했을 때 일반인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업등기 개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업등기 개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등기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업등기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일부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부하게 될 주식회사는 상업등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상업등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식회사에 대한 등기로 좁혀 오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업등기 개관에서 전체적인 상업등기를 보시고 주식회사로 어떻게 좁혀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를 기본적으로 아시고 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주식회사의 등기 신청과 해당 절차들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상업등기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등기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설을 보시면 상업등기란 상인에 관한, 자, 상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입니다. 목적도 나왔죠.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할 사항을 아무거나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할 사항을 상업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라고 해서 상업등기법의 제2조에 그 정의가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개설 안에 있는 이 두 문장 안에 상업등기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당 키워드들을 조금씩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인에 관한 등기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정의에서 해서 상인이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명의가 중요합니다.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우리는 상법 제4조에서 상인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쉽게 일반 자연인들은 자기 명의로 전부 다 물건을 사고 등기를 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자기 명의로 상행위, 그래서 영업을 하는 행위, 즉 장사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우리는 통틀어서 상인이라고 상법에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상인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상인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해서 소상인은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얘기합니다. 즉 회사는 회사의 자본금이 1,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즉 500만 원짜리 회사라 하더라도 상인에 해당돼서 상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아닌 즉 법인이 아닌 일반 자연인들은 소상인으로 분류돼서 1,000만 원 이하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서 상법상 상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모든 사항을 전부 다 상업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셨다시피 등기할 사항을 일정한 사항을 등기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해당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에 관한 것은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상에 관한 법률 또는 벤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특별법에 해당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것은 상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법, 특히 비상장 회사와 관련돼서 상법에 해당 실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 이러한 실체를 등기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 바로 절차에 관한 상업등기법과 해당 상업등기 규칙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식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실체는 상법에서 공부를 하고 해당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주식회사 등기로 구현하는 방법, 절차는 바로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 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상업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등기 제도 중에 하나인 부동산 등기. 어떻게 보면 등기가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부동산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등기와 기본적으로 상업 등기가 어떻게 다른지 본질적인 차이를 통해서 상업 등기를 좀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등기와 본질적인 차이는 상업 등기,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상업 등기는 권리, 의무, 주체에 관한 등기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주체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등기인 점에서 권리, 의무의 객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 등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 상업 등기는 앞에서 보셨듯이 상인에 관한 등기입니다. 사람이죠. 상인, 그죠? 장사를 하는 사람에 관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주인공인 주체에 관한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객체가 부동산입니다.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해당 권리, 의무의 객체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일반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등기하는 것을 해당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상업 등기는 상인에 관한 사실의 변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 보셨듯이 사실에 관한 등기라는 겁니다. 사실에 관한 등기. 부동산은 권리에 관한 등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등기의 대상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되겠고 이쪽은 상인에 대한 사실적 부분과 권리가 바로 해당 등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등기의 효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권리의 성립을 등기가 효력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처럼 해당 권리의 성립이 등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업 등기는 사실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권리의 취득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해당 사실에 관한 대항력의 문제입니다. 즉 외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등기 기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는 등기 기간에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일부 등기에 있어서는 이처럼 부동산 표시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모든 등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등기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건 역시 권리를 취득시켜주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신청해야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등기 기간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상업 등기는 사실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에 대한 변동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등기부와 일치시키는 등기의 강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기의 강제를 위해 등기 기간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기간 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업등기는 왜 하는지, 상업등기가 왜 필요한지 기본적인 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등기가 다 그렇듯이 등기는 전부 다 공시가 최우선 목적이 되겠습니다. 공시, 널리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를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업등기는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의 기본이 되는 회사, 기타 상인의 실체를 상업등기부에 기록합니다. 기록해서 이를 일반인에게 공시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인에 관한 등기, 법인 등기부 이런 것 등을 전부 다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시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거래의 안전이 되겠습니다.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상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제1목적인 상업등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차적인 목적은 예방적 기능이 있습니다. 상업등기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의 형성 과정을 심사시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등기소 해당 관할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하죠. 그죠? 그래서 심사권이 있는 등기관이 엄격하게 해당 신청서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발견된다면 해당 등기 사항은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등기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사후에 혼란이 생길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등기부의 종류에는 해당 상업등기법에서 11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크게 볼 때 상호,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지배인 등기부, 이렇게 개인에 관한 등기, 상인에 관한 등기가 있고 개인 상인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합자조합부터 외국 회사에 대한 등기는 일반적으로 단체에 대한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법인에 관한 등기는 이처럼 한명합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가 되겠습니다. 외국회사는 말 그대로 외국 법을 따른 외국회사를 얘기하고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이처럼 5가지 한명합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법상 우리나라 상법상 총 5가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5종류의 회사를. 이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가장 많이 설립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를 선호해서 주식회사만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의 목적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입등기는 등기부에 기록해서 올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록하는 것, 새로이 기록하는 등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립등기, 회사가 처음으로 태어난 설립등기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태어난 설립된 법인이 나중에 운영을 통해서 변경하죠. 그죠? 변경해서 각종 사항들이 변경됩니다.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변경이 생겨서 등기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즉, 회사와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현상을 바로 일치시켜주기 위한 등기가 바로 변경등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가 사후적으로 변경되면 상호 변경등기, 본점 이전, 즉 회사가 이사를 갔다 그러면 본점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임원이 바뀌었다, 즉 대표님이나 감사님이 바뀌었다 그러면 임원 변경 등기 등을 통해서 현재 있는 실체, 즉 회사의 상황과 등기부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바로 변경등기가 되겠습니다. 변경등기와 비슷한 것이 경정등기가 있습니다. 경정이란 뜻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해서 경정등기란 등기 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또는 빠진 것, 유류라고 부릅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등기의 일부와 실체 관계가 원시적이죠. 여기 변경등기는 후발적이었습니다. 사후에, 등기 후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것이고, 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잘못된 사항을 잘못 등기한 겁니다. 그래서 원시적으로 불일치할 때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등기를 바로 우리는 경정등기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직권경정등기와 신청경정등기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말소등기란 기존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가리지 않습니다. 이유로 인해서 등기사항 전부에 관해서 부적법하게, 자, 전부입니다. 전부. 일부에 관해서 만약에 등기부와 현실이 불일치할 때는 변경등기를 통해서 바로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 때는 전부를 말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 사용하는 등기가 바로 말소등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회사에 청산 종결 등기가 있습니다. 회사가 청산 종결을 해버리면 등기부 전체를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소된 등기가 일부 회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부적법하게 말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등기부를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는 등기가 바로 해당 등기를 부활시키는 회복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에 따른 등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 중에 이제 취득세 중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에 중과가 가장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 기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취득세 중과는 다주택자를 잡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정도 가지고 해당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유상취득에만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유상취득. 그 다음에 취득한 후기 때문에 취득하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합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1인당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속한 세대원 전체의 주택수를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세대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세대는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세금을 건으로 가실 때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주택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에 없어도 주민등록에 포함되는 자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안에 있는 자만 세대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주민등록에 없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미혼인 30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미만의 자녀입니다. 자, 30세 미혼이어야 돼요. 결혼 안 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서 분가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3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30세를 넘었다. 30세 이상이다. 이 경우는 또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위소득 40% 미만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매년 국가가 소득일람표를 발표합니다. 그 중에 40%가 안 되는 소득이 40%가 안 되는 경우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그 자녀가 집을 가지고 있다. 집을. 이러한 소득도 변변치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30세 미만의 사회초년생이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플러스 1, 주택수를 플러스 1 시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주민등록표에 있어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우리는 동거봉양합가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취득일 현재 직계존속 중에 한 사람이, 즉 나의 조부모를 얘기하겠죠. 부모 또는 조부모. 한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한 사람만 65세 이상이어도 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이를 봉양하기 위해서 30세 이상, 여기와 반대입니다. 위쪽과 이상, 혼인한 자녀 중에 중위소득 40% 이상인 성년인 자녀가 합강한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한 경우에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합가를 했으니까 주민등록표 안에 들어왔죠. 한 세대가 됐습니다. 구성했지만 부동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건.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1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원칙 주민등록 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주민등록표의 일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주민등록표에 있어도 주택수를 산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주택수를 봅니다. 세대원을 봤으니까 그럼 어떤 유형의 주택수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주택수 포함. 일단 소유한 주택뿐만 아니라 소유할 주택까지 포함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상취득 후로 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소유할 주택을 포함합니다. 자, 다음으로 유형적인 물리적인 주택뿐만 아니고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혹은 계약한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하나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즉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뢰인한테 물어볼 때 이 부분도 전부 다 물어보고 주택수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주택의 부속 토지, 그 다음에 주택 등의 공유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 봅니다. 내가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법정 상속을 하게 되면 지분별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죠. 그죠? 이 경우에 최다 지분자가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최다 지분자가 2명이다. 그러면 거주자가 합니다. 거주자도 다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주택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사항이죠.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시가 표준액.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 국가가 정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이 금액이 1억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그 다음에 주택 공유 지분 또는 해당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과 부속 토지는 여기서 1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이면 이것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서 빼줍니다. 다주택자에서. 주택을 셀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가 표준액을 확인하셔야겠죠. 그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이 여기 빠져 있어요. 그죠? 자, 오피스텔 분양권은 실제 용도를 알 수 없어요. 당장. 그래서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 당시에는 주택으로 사용할지 업무 시설로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일시적 2주택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내가 지방으로 만약에 발령이 나서 나간다. 혹은 해외 이주를 간다.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강남에 살다가 서초에 집을 샀다. 그런데 강남 집이 팔리고 바로 집을 사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타이밍이 맞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강남 집을 먼저 취득하고 서초에 집을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다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과시키지 않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속주택 등이 있습니다. 5년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게 물려받은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5년간은 유예시켜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1주택. 그래서 공동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지분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부들이 각각 50%씩 가지고 있으면 1주택, 2주택으로 계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1주택으로 계산해 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혼인 전 소유주택이 있습니다.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 분양권 등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역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혼인에 대한 장려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인구가 절벽이기 때문에 나온 세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